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경영 환경을 살피고 기업인들에게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일주일간 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면서 전국민 로또 청약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제도 개편이 적용되는 첫 사례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적금이나 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이 아닌 주식 등에 투자하는 실적 배당형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익률은 근로자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기여 DC형과 개인이 퇴직금을 굴리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수익률이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 DB형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탕감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코로나 대출 탕감이나 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해온 터여서 배드뱅크 설립도 구체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죠.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등장하는 자영업자 채무 탕감 어떻게 봐야 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금 중 아직 갚지 못한 돈이 50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 대출금을 적극적으로 탕감해주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들만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손실은 누가 감당해야 할지 따져봐야 할 과제도 적지 않죠. 소상공인 채무 탕감의 필요성과 부작용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성원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대출금 조정이나 적극적인 탕감을 검토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채무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관심이 지금 높은데요. 우선 자영업자 채무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소상공인 연합회 이성원 총장님, 지금 빚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년 한 100조씩 정도 늘어서요. 작년 말 기준으로는 1,064조가 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44%에 달하고요. 그러니까 소득보다 거의 3배 더 많이 부채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가운데 은행권 대출은 640조, 비은행권 대출은 424조 정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영업자 전체의 빚을 맞습니다. 말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코로나 대출금 탕감은 코로나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금융회사들을 통해서 좀 대출을 해준 그 돈일 텐데, 그거는 지금 좀 갚고 꽤 한 50조 정도로 뭐 줄었다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020년 4월부터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대출 자금이 지원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 이제 50조 원 규모로 시작을 했다가 이 부분이 계속 지원이 유지가 되면서 2022년이 되면 141조 규모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계속해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시켜준다라던가 아니면은 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나게 됐고요. 예. 2022년 10월에 최종적으로 대출 만기를 최장 3년간 추가 연장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2025년 9월이 되면은 이 만기 연장이 도래하게 되고 그때 남아있는 잔액 규모가 대략적으로 50조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 현재 추정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대출금이라고 줄여서 말하자면 그게 만기가 이제 드디어
9월에 온다. 그게 한 50조 원 정도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을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좋았으면 이미 다 갚았을 텐데 갚지 못하고 워낙 고생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채무를 뭐 조정해준다, 탕감해준다 나오는데요. 우선 조정은 갚는 걸 뭐 조금 연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게 되겠지만 지금 관심은 탕감. 그러니까 마치 빚이 없었던 것을 해주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탕감이 필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코로나 시절 대한민국이 뭐 K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선도적으로 전 세계에 네. 이 방역을 무사히 치러낸 국가였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때 정부가 지불하지 않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역 비용. 그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통해서 빚을 지게 만든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수도 없이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의 행정명령에서 영업을 못하거나 혹은 영업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네. 심지어 뭐 시간, 인원 이렇게 다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예. 주로 기재부 중심으로 뭐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온갖 핑계로 그런 네. 지출들을 많이 줄여왔고 또 아쉬운 건 뒤늦게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지만 네. 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한 1년가량의 그 기간 동안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실제 손실보상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좀 턱없이 부족한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탕감이 사실은 국가가 마땅히 치렀어야 될 비용을 뒤늦게 청구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탕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당시 합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으로 실제 피해를 본 분들한테 대한 자금 지원, 대출이 아닌 실제로 준 돈도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보상으로. 예. 그러니까 하지만 그 비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 정도가 소급 적용이 법이 뒤늦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을 하지 않아서 1년 정도는 보상이 안 됐고. 안 됐고 실제 그 보상액도 뭐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지출 비용들이 고정 비용들이 많이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손실 본 부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 현장 자영업자들의 의견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자영업자들이 일부 짊어졌다. 정부가 짊어져야 될 거를 그 빚을 이제 좀 없애달라 이런 건데 그게 탕감이잖아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당시 코로나가 겪었을 때 똑같이 그런 자영업자들에 대한 통제 제한이 있었을 텐데 다른 나라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한국의 지원책이 좀 미흡했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내지는 자영업자들이 그 락다운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 종업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그 임금의 일부분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부분을 그 자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지가 되면 그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그런 식의 정책을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예. 대부분의 경우 직접 지원의 형태로 많이 지원을 했지 대출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K 방역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 재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봐도 한국의 재정 상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좀 자성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대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상환해야 된다라는 압력, 예. 그 다음에 그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신없는 그 혼란기를 겪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 22년부터 23년까지 잠깐 경기가 좋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경기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자영업 입장에서는 그 운영을 통해서 영업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뭐 최근에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해서 내수가 침체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총장님,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리고 부담을 지고 있는 빚의 무게 보통 겪어보면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부채 문제와 더불어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거거든요. 출구 전략?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새 출발 기금을 조성을 했지만 사실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저희도 이 제도가 뭐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닌데 왜 활용을 안 하실까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은 부채를 떠안든 상태에서는 폐업도 쉽지 않고 지금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폐업하면서 그 대출금에 대해서 일시 상환의 부담도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폐업하면서 실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폐업 비용도 폐업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출구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맞습니다. 없다. 그러면 결국 방법은 조금이라도 현금 유동성을 갖기 위해서 계속 대출을 늘려서라도 현재 매장을 버티는 방법으로 한 5년 정도를 버텨왔다고 저희는 현장에서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영업자들의 힘든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채무 조정이나 탕감에 관해서 지금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이미 유세 기간 얘기했어요. 배드뱅크를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배드뱅크 아마도 부실한 자산을 처리하는 은행인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나간 돈을 갚지 못하는 거를 이제 부실한 자산으로 보고 이걸 배드뱅크에서 떠안는다. 그러는데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드뱅크라는 건? 그 배드뱅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은행이 있을 때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 자산 부분을 따로 인수해 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하는 전문 기관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부채를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제가 있는 상황에서 연체가 계속돼 가지고 이 제가 갖고 있는 부채가 부실화됐을 때 우리가 고정 이하라고 보통 표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손실로 간주를 해서 돈을 좀 쌓아둔다 이거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을 쌓아놓고 실제적으로 제가 그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대손 충당금을 가지고 이제 그 상각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배드뱅크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은행이 그 저와 관련된 이 부실 부채를 다른 배드뱅크에게 이전하고 그거를 이제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일부를 수령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은 배드뱅크가 저와의 새로운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뭐 금리를 조금 더 낮춰준다라던가 아니면 원금의 일부를 그 감면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배드뱅크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 부채를 그 매입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배드뱅크로 넘어갔을 때 이 마켓 밸류는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럼 배드뱅크 입장에서는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만 그 상환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상환이 쉽게 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배드뱅크라는 것이 소상공인 빚 1억 원짜리를 1,000만 원에 가져와서 그거를 또 누군가에게 이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아예 1,000만 원 없는 것으로 하면 배드뱅크는 1,000만 원에 이제 손실이 되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탕감을 해줄지는 그 배드뱅크의 규모, 배드뱅크를 정부가 세우는 건지 금융회사가 세우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탕감을 어느 정도 해줄지가 결정이 되겠네요. 탕감을 좀 많이 해줘야 될지 적게 해줘야 될지 그건 어떻게 될까요? 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결국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지불해야 됐던 비용들을 지불하지 않았던 청구서가 뒤늦게라도 날아온 거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탕감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 기간 이후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굉장히 행복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바로 금융사가 그렇고요. 금융회사, IT 회사들이 그렇고, 뭐 에너지 기업들도 그렇고, 사실 금융권 찾아보니까 뭐 이 작년에도 순이익과 이자이익이 모두 역대 최고치였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역대급 성과금 돈잔치도 했다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희는 이런 기업들도 필요하면 우리 어떤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함께 동참하는 것도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들이 이익을 많이 냈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 기부 형태로 좀 동참을 해왔죠. 사실 적지 않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2조를 좀 은행들 표현으로는 뺏겼다, 뜯겼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익 난 건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배드뱅크에는 누가 세워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윤석열 그 정부 때 했던 새출발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캠코에다가 그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그 운영 위탁을 해가지고 그 캠코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캠코에서 따로 이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은행권에서 그 민간 쪽에서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은행들이 거죠. 돈을 내 가지고. 예, 그게 안 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실 대출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손충당금을 통해서 상각하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는데 왜 굳이 배드뱅크를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실 채권이 많아졌을 때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시스테매틱한 리스크가 다른 부분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자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행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민간 측면에서 배드뱅크를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재원이 더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뭐 캠코 쪽에서 다시 한번 기금을 다시 확대한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금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출연을 조금 더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 채무 탕감 문제를 저희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패널 두 분께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배드뱅크를 누가 만드느냐, 뭐 은행이 만들 수도 있고 정부가 또 재원을 댈 수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저 시청자들 중에 댓글은 이 빚을 갚으신 분들 이미 안 먹고 안 쓰고 빚 갚은 사람은 바보이냐? 또는 빚 탕감하지 마라 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이자 내면서 힘들지만 전략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들, 정말 고통을 감당하신 분들과 역차별이야 할까? 이 문제, 뭐 이거 모럴 해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앞으로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댓글을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 뭐 이 부분이 많이 지적되어 왔는데 지금 자영업 부채 문제 혹은 자영업자의 상황을 보면 아주 뭐 일괄적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유형별로 저는 다양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다양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 상환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갚아야 되는 분들 정말 탕감이 필요한 분도 계실 거고요. 네. 또 심지어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추가 금융 지원책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추가 대출을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생각해 보면 이미 연체가 시작됐거나 폐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겐 또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 그래서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폐업 지원금도 필요할 거고요. 또 재기 지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도입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탕감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조정, 뭐 장기 분할 상환이라든가 뭐 저리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기간이 길고 저리다 보면 그 이자만큼의 어떤 탕감의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의 허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탕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빚 부담을 줄여주자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채무 조정 탕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새로운 대통령이 새 정부가 등장할 때면 사실 이 채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이 좀 나왔잖아요. 역대 정부는 어땠습니까, 초기에? 사실 이 부분은 좀 놀라운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채무 탕감이라는 것이 그 최근에 나타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 처음일 것 같은 생각인데 그건 아니죠? 그 제일 처음 우리나라에서 채무 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김영삼 정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42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농어촌 부채 탕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부채 탕감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IMF가 있었으니까. 여기 이제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가지고 캠코를 통해서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자산관리공사가 처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역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
감면들을 많이 해주고 이 당시에 캠코의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 회수율이 119%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흑자를 냈다라는 점입니다. 회수율이 100%가 넘었다는 거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부실제품. 그러니까 캠코가 가져온 거 것보다.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걸 사간 거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상환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싸게 사간 거네요. 이제 정상화가 된다면 받아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추심을 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가능했겠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어컷을 예를 들어서 10% 또는 5%까지 충분히 떨어뜨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채 탕감 내지는 원리금의 일부 면제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수준까지 이러한 자금을 계속해서 운용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스웨덴의 배드뱅크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 때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소액 그 연체자들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이제 탕감을 해주는 그런 채무 조정 형태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새 출발 기금 30조 원을 조성해가지고 이것을 통해가지고 채무를 조정해준 그런 사례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한 번도 어떤 정부도 채무 조정을 안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채무 조정의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누군가가 예를 들어 배드뱅크가 사가지고 그를 조금 갚게 한 다음에 조금 갚게 한다는 것은 소상공인이 조금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또 탕감이 아니라 일부는 갚으면 나머지는 없애준다 이렇게 되니까 일부 갚는 거를 추심당한다 또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예전 박근혜 정부 때 국민행복기금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뭐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 말씀해주신 대로 채권 추심 과정에 좀 더 좀 강력한 제재 같은 게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했던 여러 가지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진입의 장벽이 좀 높았거나 대상자가 까다롭게 결정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 새출발기금 진입 장벽이 높았거나 혹은 이 혜택을 보더라도 과연 내가 그 이전과 같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 아주 신용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어떤 신용 거래가 더 이상 뭐 불가능하다든가 이런 제재들 때문에 사실은 새출발기금도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 측면은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정부의 행정명령에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허들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상 기준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고 이런 채무 탕감을 조금 관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맞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 폭은 넓혀야 되지만 그 대상은 저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 코로나로 인한 그 피해가 입증된 분들을 하는 것은 맞지만 또 이것을 생각해 보면 뭐 유형별로 뭐 성실 상환자라든가 재창업 후에 뭐 일정 매출 실적이 있다든가 혹은 현재 매출 상황에 맞춰서 탕감을 해주는 여러 가지 연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문제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에 와서 코로나가 지난 벌써 4년, 5년째가 돼가는데 이제 와서 당시 피해 상황, 피해자들을 조금 제대로 골라낸다는 게 물론 채무를 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골라낼 텐데 그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빚이 있다고 해도. 왜냐하면 똑같이 장사를 잘못했는데 어떤 분들은 장사를 잘해서 빚을 다 갚은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좀 장사를 못해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좀 잘 못해서 이렇게 빚을 진 분들도 있을 텐데 딱 골라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도 같습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모럴 해저드 말씀 아까 하셨지만 그 모럴 해저드가 존재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보통 스크리닝 또는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틀리고 이 부분을 구분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좋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스크리닝이나 필터링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그 마지널한 상태에서 허우덕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강력한 어떤 규제를 준다라는 게 과연 옳은 방향이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모럴 해저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 물가에 두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은 간신히라도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익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달려와서 이 익사할 사람을 먼저 구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조금 헤엄을 칠 수 있어가지고 어쨌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옆에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허탈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낄까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사회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같이 그 웰페어를 높이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부채 탕감이라든가 원리금 면제와 같은 부분들을 사회적인 안전망의 한 가지 형태로 네. 생각을 하는 것도 그 좀 관점을 달리해서 볼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부채 탕감을 이제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보자. 그리고 부채 탕감 이후의 이 대출 다양한 방식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빚을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으로 자영업자가 자생할 수 있느냐? 과연 경쟁력에 가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빚만 뭐 덜어준다고 장사가 계속 될 수 있는지는 아니니까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으려면 뭐 그 자리에서 장사가 잘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업을 잘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구조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돼 왔던 문제고요. 자영업 과밀화라든가 그 수요자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구조와는 조금 다른 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현재 경기가 어려운 부분은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지갑이 텅텅 비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 점포들의 경쟁력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추경을 통해서 탕감 플러스 뭐 필요하다면 뭐 전 국민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역 화폐 발행량을 늘리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반드시 물가 안정화 그리고 소비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부채는 덜고 어떤 수익은 좀 늘려가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 활성화, 소비 활성화 없이 이렇게 채무 탕감만으로 자영업자들을 정말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다. 사실 정부가 만약에 이런 부채 탕감을 위해서 돈을 들인다면 이제 재정이 부담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선거 기간 중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빚 1,000조 원이 넘었다는 등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우리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재정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교수님? 일단 국가의 부채가 많아서 좋을 건 없겠죠. 일단 뭐 어느 정도 그 균형 재정을 갖춰가지고 항상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024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정부 부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 45.3% GDP의 45.3%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BIS에서 발표하고 있는 29개 국가 중에서 하위 10번째예요. 아주 건전하다 이거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라는 거죠. 60% 미만이면은 뭐 건전하고 그 위에는 그러면은 안 좋은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일본의 210%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 107%나 이런 것보다는 아직까지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은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부채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자면 정부가 그 사실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그 버든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정부 부채가 45.3%인데 비금융 기업 같은 경우에는 110%대, 가계 같은 경우에는 90%대로 다른 국가들의 부채 비율과 굉장히 유사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추가적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엔티티는 일반 정부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빚이 많으면 좋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걸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채무 탕감, 이재명 대통령 과연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집값 상승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넘어 성북구와 노원구, 금천구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재명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이 이어질지 불안감이 조금 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이재명표 1호 부동산 정책은 언제쯤 구체화될지 윤지의 부동산 R114 리서치 랩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조금 확산된다. 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에서 오름세가 지속되다가 옆으로 조금 번지고 있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서울은? 예, 우리가 이제 시장 동향에 이제 최근자를 보려면 보통 주간 시황을 보잖아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서울은 한 0.20%, 저희 부동산 R114 통계로 보나, 네. 부동산원 통계로 보나, 부동산원이 이제 지난주에 0.19%였고, 저희가 한 0.25% 수준이니까 예.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드러나는 부분은 이 부분들의 25개구를 예. 각각을 뜯어보면 좀 다른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서울 25개 구에서 어떻게 예, 달라요? 그래서 뭐 일부 뭐 강북구라고 할 수 있는 뭐 노도강, 금강구 이런 지역에서는 하락도 더러 보이는 반면에 네. 우리가 이제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뭐 한강 벨트 지역 이런 곳들은 주간 단위로 한 0.30% 혹은 0.20% 사이에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강남권역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광역 지정한 지역들은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 기준으로 0.40% 수준에서 주간 단위로 움직였는데 예. 딱 지난주 기준으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0.50% 주간 단위로 오르고 있으니까 네. 이게 누적치로 되면 월간 단위로 서울 기준으로는 한 1에서 2%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울이라는 그 특정 지역은 굉장히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1에서 한 2% 정도만 올라도 상승폭이 큰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거기에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서울 쪽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에 예. 3월에는 월간 단위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000건을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4, 5년 만에 가장 월간 단위로 많은 거래량이었고 지금 이제 4월과 5월을 거치면서 예. 이게 한 5,000에서 한 6,000건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침체를 우려할 정도로 거래량이 줄었냐 하면 연초 뭐 1, 2월 이때는 한 3,000건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준수한 수준에서 거래량도 이어지고 있다. 평가가 어제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줄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상승폭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보자면 서울만 좀 오르는 거죠? 예, 지금 뜨거운 지역이 그 서울과 네. 세종시 딱 두 곳이고요. 세종은 혹시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 세종시 이전 얘기가 조금 세종시를 이제 월간 단위로 보면 가장 최근 자가 이제 5월이잖아요. 저희 이제 부동산 R114 통계로 3.4%가 올랐습니다. 한 달 그래요? 동안. 네. 보통 그 정도면 부동산 시장에서 월간 단위의 3에서 4%는 급등이죠. 네. 연간이 되면 굉장히 높은 상승폭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상승세는 하고 있는데 다만 6월 들어서는 보합 수준까지 내려와 있긴 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이 서울의 경우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이 진보 정권이면 항상 집값이 올랐다. 역시 이재명 정권에서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좀 이재명 정부에서 좀 다를까요? 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하는 건지 기대를 하는 건지 네.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둘러서 뭐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들도 가지신 분도 시장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지점은 뭐 역대 그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 항상 이제 내걸었던 부분들이 항상 집값 안정은 난 하겠다. 에 대한 그 관점들이 명확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 시절에 네. 그 공약들을 살펴보면 일단 뭐 1기 신도시 더 정비하겠다. 혹은 경기 인천은 스마트 도시화하겠다. 혹은 서울 도심지 쪽에서의
혹은 중심지 쪽에서의 용적률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청년 대상의 뭐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 아니면 뭐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GTX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뭐 가격 조절 규제들은 하지 않겠다. 이런 공약들이 전반적인 내용인데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반추해서 보게 되면 사실은 가격을 뭔가 침체로 이끌거나 네. 혹은 규제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은 지난 3년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들과는 다소 상반된 내용들을 담고 있긴 합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요 측면을 조금 억제하겠다는 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네.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는 부분들을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를 규제했던 그 정책들, 2017년에 그 파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특유화의 전쟁을 선포했던 그 시점 이후부터 네. 현재 2025년 현재까지 세금 정책상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재 상황은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완화 관점이 있었을 뿐이지 규제라는 정책들은 여전히 존속 중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 규제가 존속 중인 이런 세제 정책들을 손을 안 대겠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원래의 규제 정책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액션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조금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일부 유예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끝나면 원상복귀되면서 지금과 비교하면 다주택자 세금이 무거워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득세라는 부분만 봐도 네. 지금은 규제 지역이 4곳밖에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2주택까지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예. 근데 이 취득세 중과 제도는 여전히 살아 있는 거죠. 그럼 규제 지역을 넓히면 취득세는 바로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 조치 중이니까 네. 유예 조치를 끝내면 바로 중과 조치가 되는 거고요.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은 네. 종합부동산세 혹은 예. 재산세와 관련된 거잖아요. 예. 이 부분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우리가 낮춰놨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그래서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다른 이슈인데 그건 재산세와 연관돼 있고요. 이제 공정시장 가액 예. 비율을 좀 낮췄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걸 이제 부과하는 비율을 원상복구하거나 혹은 재산세에서의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속도 조절을 했는데 원래 속도로 가겠다 하면 바로 보유세도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무겁게 하거나 이렇게 일부러 하지 않아도 예. 그냥 그대로 있으면 지금대로 있으면 이제 만기가 끝나면 그렇습니다. 만기가 종료되고 유예를 하지 않으면 끝나면- 그대로 복원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자동적으로 무거워질 수 있다. 예, 그런 그 문제가 영향이 있습니다. 시장에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걸 어떻게 개편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종합대책으로 그 부분들을 다뤄주면 그때 이제 시장에서의 정말 가격을 규제로 누른다 아니다에 대한 관점들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선거 기간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얘기로만은 볼 수 없다. 실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해제되기 직전에 과연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선거 기간 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을 좀 늘리겠다. 공급 확대 정책을 얘기해 왔잖아요. 네. 그런 공급 확대 정책이 좀 실현이 제대로 실현될지 아니면 조금 뭐 걸림돌은 없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을 세웠었고요. 예.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서도 사실 이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플러스 알파의 기본 틀은 문재인 정부의 250만 호 공급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50만 호가 윤석열 정부로 오면서 270만 호 혹은 플러스 알파 계획이 된 거니까 이재명 정부도 사실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플러스 알파에 어떤 부분을 덧대면 사실은 공급 계획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지점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공급을 중시 안 했냐라고 하면 공급을 중시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시장에 좀 문제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시장의 문제. 그렇습니다.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보니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네. 분담금 이슈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분담금이 본인의 원래 종전 자산, 기존의 이제 구축 아파트의 가격 수준
예를 들어서 종전 자산이 3억 원인데 네. 분담금을 뭐 3억 원을 더 내라. 어.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이 제대로 안 되는군요. 그래서 조합원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예. 거기에 이제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예. 분양가가 높아지는 와중에 아무래도 건설사들은 또 미분양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온전히 분양가에 반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비중이 과거에는 한 7, 8% 요 수준이었는데 예. 공사비가 급증한 이후에는 건설사들의 그 공사비의 원가 수준이 95%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안전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익률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공사의 수주에 나서지 않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을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는 뭔가 만능적인 수단에 의해서 이걸 단번에 해결할 수 있냐 보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뭐 윤석열 정부인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뭐 표준 계약서 해서 공사비 증액 부분을 상호 간에 잘 협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아직까지도 지금 준공 시점에 공사비 이슈 때문에 뭐 입주하는 주민들을 이제 못 들어오게 막고 뭐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예.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이 원활하게 될 거냐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난제 중에 좀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공사비가 급증하고 있고 재건축 분담금 때문에 실제 재건축이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또 이 재건축과 관련된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잖아요. 이게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지금 굉장히 줄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생각은 다른 거 아닙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도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있던 시기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지금의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에 기존에 이제 그 금액에 대한 기준들을 1억 원까지 넓히고 장기 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비율을 뭐 80% 올리고 하면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조합원으로서 있으셨던 분들은 부담 수준을 크게 낮췄습니다. 예. 그 지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시행한 지가 1,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 이 정책, 제도가 변경된 거에 대한 효과들을 아직 제대로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항상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슈와 똑같은데 예. 양도 차익이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게 양도소득세듯이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많을수록 부과금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과이익이 없다면 부과되는 게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 이익에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 같은 데가 이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과금이 커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기존에 개편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네. 당연히 폐지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관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공급의 나름의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긴 하나 네. 핵심은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나 네. 일반 분양분에 대한 수익성을 어떻게 조합원이 가져가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키입니다. 네. 예.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재명 정부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실행 여부는 하나하나 정책이 구체화될 때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게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입니다. 시행되면 이제 대출금이 줄어드니까 미리 조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예. 시행되고 나면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에. 예,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는 부분들을 3단계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에서는 마치 DSR에서 바로 스트레스 DSR을 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건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 이미 전 은행권에서 시행 중이고 네.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 금리라는 것들,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1.5%포인트를 네. 가산할 거냐 말 거냐를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지금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서 바로 3단계가 갔다면 굉장히 시장의 파장이 컸겠죠. 근데 1단계를 하고 네. 2단계를 하고 3단계를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2단계는 이미 시행 중이죠. 지금 현재 시행 중이죠. 그렇죠. 그럼 2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의 한도가 얼마나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바로 시행했다면 몇 억 원이 줄어드는 사람이 생기나 2단계에서 3단계 사이는 물론 이제 본인의 소득 그리고 살려는 그 자산의 가치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금리 부분들을 몇 퍼센트를 적용받냐 그리고 이걸 50년 대출이냐 뭐 30년 대출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 기준에서 봐도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내에서 4천만 원 수준에서 줄고요. 추가로 줄어드는 금액이요. 그렇습니다. 이건 근데 대부분 줄어드는 폭이 한 몇 천만 원 수준이고 그 과정에서 논점은 뭐냐면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당장 그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못 살 것 같으신 분들은 서두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으나 네. 자금이 뭐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우려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지금 이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뭔가 집값이 오르는 그런 조짐이 계속 확산이 된다면 혹시 이재명 정부에서도 집값을 좀 더 안정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놓을 정책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내놓은 정책을 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세금 부분은 규제 중이기 때문에 규제 중인 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수로 볼 건지 가액 기준으로 볼 건지 예. 혹은 거래세는 낮출 건지 보유세는 강화할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 하나가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대출 정책입니다. 대출. 대출을 지방과 수도권 사이를 어떻게 차등화할 건지 그래서 미분양 주택은 금리에서 좀 우대를 해줄 건지 뭐 기존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우대 조치를 일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약하다라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규제 지역이 확대될 건지 아닌지입니다. 규제 지역 확대 여부.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규제 지역은 패키지로 움직입니다. 패키지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마용성 중에 네. 마성은 규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길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예. 뭐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같은 데 규제 지역으로 딱 지정을 한 순간 대출, 세금, 아, 정비사업 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이게 패키지로 들어옵니다. 네. 근데 중요한 지점은 공급을 많이 하려면 규제 지역을 넓히면 예. 그 규제 지역에선 공급이 잘 안 돼요. 공급이 안 된다. 패키지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율 배반적이라서 예. 일단 한강벨트 중심으로는 규제 지역이 넓혀질 가능성은 높으나 확 넓히기에는 서울에서 공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지의 부동산 R114 리서치 랩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상공인들 빚 탕감 대책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장을 거듭하다 곧 만기가 닥치는데 상당 부분을 없는 것으로 해주자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빚을 탕감해주면 누군가가 그 부담을 져야 하죠. 재정이나 금융회사가 떠안을 겁니다. 경제는 공짜가 없습니다. 빚 탕감 절제해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